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느리의 빈방입니다. 한 맺힌 사연, 후회와 용서,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오늘도 며느리 방문을 열어봅니다. 텅 빈 방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지요. 며느리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아직도 매일 밤 그 방 앞에서 서성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손자는 할머니인 제게 엄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편지 한 통을 발견했거든요. 72살 저는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입니다. 아니, 미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고양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미워했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늙어가는 제 자신이었다는 걸요. 오늘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려 합니다. 모두가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갔다고 수군거립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새벽 병원에 다녀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도요. 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 까치가 앉아 울고 있네요. 겨울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진 오후 저는 또 그 방 앞에 서 있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방 말입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네요. 방문을 열면 먼지 냄새와 함께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이합니다. 한때는 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지요. 며느리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던 10월의 어느 날 며느리가 큰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지요. 그때 저는 부엌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다듬으며 무심하게 물었지요. 어디 가느냐고요. 며느리는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뜸해졌고 식탁에서의 웃음도 사라졌지요. 저는 그저 신혼의 달콤함이 식은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드네요. 방 한구석에 놓인 화장대를 봅니다. 서랍을 열면 며느리가 쓰던 립스틱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선홍색이었는데 이제는 빛이 바랬네요. 시간은 모든 것을 바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처음 만난 건 8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35에 데려온 여자였지요. 첫인상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말랐고 웃을 때 이가 너무 많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고 며느리는 지방대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행복한 시어머니 연기를 했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속상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진심을 외면했습니다. 봄이 오면 며느리는 텃밭을 가꾸곤 했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까지 심었지요. 흙을 만지는 며느리의 손은 거칠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도시 아파트에서 무슨 텃밭이냐고 그런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하라고 잔소리를 했지요. 여름이면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수박을 사왔습니다. 무거운 수박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땀을 뻘뻘 흘렸지요. 그런데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비싸게 샀다고 요즘 수박은 맛이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가을 저녁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주곤 했습니다. 정성껏 호박을 삶고 으깨고 팥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저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싱겁다고 단맛이 너무 강하다고 흠을 잡았습니다. 사실 정말 맛있었는데 말이지요. 겨울밤이면 며느리는 제 방에 전기장판을 미리 켜놓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제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했던 거지요. 하지만 저는 전기세가 아깝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차갑게 돌려보낸 거지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다고 아들이 전화를 했지요.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10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손자예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지요. 산후조리원에서 며느리는 힘들어했습니다. 모유 수유가 잘 안 되어 울기도 했지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위로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엄마들은 나약하다고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차가운 말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느리는 밤낮 없이 아기를 돌봤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었지요. 그런데 저는 도와주기는커녕 집안일이 엉망이라고 아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평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혼자서는 못하겠다고 중얼거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손자가 돌이 되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며 며느리는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지, 어떤 한복을 입히면 좋을지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대로 하라고요. 돌잔치 날 며느리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이며 잡채며 정성스럽게 만들었지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짜다고 떡이 딱딱하다고 작은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저 피곤한 것뿐이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증세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마른 몸이 더 마른 것 같았고 혈색이 없는 얼굴이 종이처럼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뜨고 저를 보았을 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다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며느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수도 줄었지요. 아들과의 대화도 뜸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며칠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며느리가 없으면 조용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아들은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지요. 손자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지요. 저는 불안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이혼할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을 시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혼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다가 아들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집에 돌아와 달라고 모든 걸 이해한다고 애원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아픈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내가 잘못이라고 엄마한테 그런 대우를 받게 한 내가 나쁘다고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가 떠난 이유가 다른 남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고요.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요. 6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치료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안 되자 모두를 위해 떠나기로 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아팠던 거였구나. 그 창백한 얼굴, 자주 쓰러지던 모습, 모든 게 병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차가운 말만 했던 거지요. 다음 날 저는 며느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얼굴로 며느리를 봐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더욱 마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가 못난 며느리였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끝까지 저를 배려하는 며느리가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갔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어린 시절, 꿈꿨던 미래, 아들을 만났을 때의 설렘, 손자를 낳았을 때의 기쁨.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한 여자로, 한 엄마로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일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의사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자를 안고 뽀뽀를 하고 아들과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였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지요. 며느리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었다고,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소중한 시간을 미움으로 채웠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겨울이 오고 며느리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저녁마다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약해진 몸으로도 우리를 위해 미소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건네더군요. 나중에 읽어달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든 듯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아들은 오열했고 손자는 엄마를 깨우려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좋은 며느리였다고요. 장례식 후 저는 며느리가 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님께. 저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제 엄마처럼 따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차갑게 대하실 때도 이해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 저도 엄마니까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분은 어머님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어머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어머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을 보았을 때 저도 어머님을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걸요. 단지 표현하기 어려우셨을 뿐이라는 걸요. 어머님, 제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자도요. 제가 못다 한 사랑 어머님이 대신 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님의 며느리여서 이 가족의 일원이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생각해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며느리 방 앞에 서서 망설입니다. 들어가면 며느리가 있을 것 같아서, 문을 열면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하고 부를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요. 손자가 자라면서 엄마를 닮아갑니다. 웃는 모습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가 많이 보이는 그 환한 웃음이요. 예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웃음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재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겠다고요.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간직하며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봄이 오면 저는 며느리가 가꾸던 텃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상추며 고추며 토마토까지. 며느리가 좋아하던 것들을 심지요. 흙을 만지면 며느리 생각이 납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보며 며느리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수박을 삽니다. 제일 크고 달콤한 것으로요. 그리고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며느리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수박을 좋아했는지, 무거운 수박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요. 가을 저녁에는 호박죽을 끓입니다. 며느리가 만들던 그 방법 그대로요. 호박을 정성껏 삶고 으깨고 팥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지요. 손자가 맛있다고 할 때마다 며느리가 그랬던 것처럼 활짝 웃어줍니다. 겨울밤에는 손자 방에 전기장판을 미리 켜놓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해주었던 것처럼요. 따뜻한 방에서 손자가 잠들 때 며느리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제는 손자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자기, 그리고 구름 위에 엄마를 그렸더군요. 엄마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지만 손자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 며느리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다가 한 페이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오늘도 차갑게 대하셨다. 하지만 괜찮다. 어머님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다. 언젠가는 내 진심이 전해질 거라 믿는다. 그때까지 더 노력해야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 어머님이 인정해 주시는 딸이 되고 싶다. 일기장을 덮으며 또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거예요. 제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차갑게 대해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거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로는 오히려 위로해 줍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고요. 가끔 꿈에 며느리가 나타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요. 꿈속에서 며느리는 제게 말합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저도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정말 미안하다고요. 아들이 요즘 많이 웃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며느리 이야기를 할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가끔 찾아오십니다. 딸이 그리워서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며느리 이야기를 합니다. 사돈은 말씀하시죠. 우리 딸이 시어머님을 정말 좋아했다고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를 추모하는 작은 모임을 하고 싶다고요. 그들은 며느리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픈 중에도 끝까지 일하려 했다고 동료들 걱정할까 봐 병을 숨겼다고요.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며느리는 그저 제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존경받는 직장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면을 보지 못하고 그저 못마땅한 며느리로만 봤던 거지요. 오늘은 며느리 기일입니다. 3년째 맞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진한 국물에 소고기를 듬뿍 넣어서요. 며느리는 미역국을 참 좋아했거든요. 생일날마다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절에 가서 며느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기를, 아픔 없이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더 나은 시어머니를 만나기를 빌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말고 정말로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시어머니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던 프리지아를 샀지요. 하얀 프리지아의 은은한 향기가 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도 이런 향기였던 것 같아요. 은은하지만 깊이 있고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며느리 방에 꽃을 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했지요. 커튼이 살랑거리고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잠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며느리가 옆에서 차를 따라주는 것처럼.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친구가 엄마랑 놀이공원 간다고 자랑했거든요. 저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엄마 보고 싶구나. 할머니도 보고 싶어. 우리 함께 엄마 이야기하자.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줄게. 저녁을 먹으며 우리 가족은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일, 결혼식 날의 에피소드, 손자를 낳던 날의 감동. 웃음과 눈물이 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없지만 며느리의 추억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다시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프리지아 향기가 가득했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빈 침대에 앉아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도 너를 생각했어. 매일매일 생각해. 미안하다는 말 1000번 만번 해도 부족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용서해 주었다는 걸. 내가 날 사랑했다는 걸. 그래서 나도 이제는 나를 용서하려고 해. 내가 원하는 게 그거일 테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게. 손자를 잘 키우고 아들을 잘 보살필게. 내가 못다 한 사랑 내가 대신 줄게. 내가 보지 못할 손자의 성장 내가 다 지켜보고 전해줄게. 하늘에서 안심하고 지켜봐.